저희는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과연 이제 성공 가능할지의 여부를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우선 발표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이 논점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저희가 발표를 들으면서 그 교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과연 이 우리나라 저성장의 요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왔죠.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신성장 동력의 부재, 혹은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셨던 게 우선 신성장 동력의 부재였습니다. 이 신성장 동력의 부재를 저희가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를 같이 토의를 해보았는데, 이제 외국에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죠. 그런 그 실리콘밸리와 같은 경우에는 그 실리콘밸리 내부에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과 연결들이 굉장히 잘 되면서 산업들이 굉장히 잘 구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 실리콘밸리가 그 신성장 동력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모두가 동의를 해서 이 한국형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밸리라는 정책, 그리고 실리콘밸리를 공약으로 내선 경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구미에 있는 연구단지라든지 대덕 연구단지, 그리고 심지어 제주도에도 한국형 실리콘밸리, 제주도 어디 실리콘밸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공약을 내세웠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 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그렇게 성공을 했는지 저희가 알아보았는데 대답은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대부분 판교 테크노밸리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리콘밸리에 근접한 사례라고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사례는 외국들과 저희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해외에서 실리콘밸리가 성공한 사례는 총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일단 소개는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입니다. 이 성공 요인을 저희가 알아보았는데, 첫 번째는 인재, 두 번째는 자본, 세 번째는 기술이었습니다. 인재와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내부에 있는 그 UC 버클리나 아니면은 그 스탠포드 커리지 같은, 그리고 그 스탠포드 안에 그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산타클라라 대학 같은 그 대학들과 기업의 연계가 굉장히 잘 되어서 인재들이 굉장히 잘 육성이 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M&A가 굉장히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본 또한 이런 걸 통해서 유치가 가능을 했고, 기술도 그 첨단 R&D 센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다음으로 저희가 알아본 곳은 중국 중광촌이라는 데였습니다. 이곳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곳으로서 중국 베이징 안에 있는 베이징 대학, 그리고 칭화대학, 저희가 들어본 이제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베이징에 위치를 해 있고요. 이들을 통해서 인재 육성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CSF라는 중국 전문가 포럼에서 그 발췌를 했는데,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M&A가 굉장히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 또한 활발한 M&A를 통해서 그 유치가 가능했고, 또한 기술은 그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그 R&D 센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중국과학원이라는 중국 최고의 연구기관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런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판교 테크노밸리를 가장 그 실리콘밸리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교 테크노밸리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선 인재와 같은 경우에는 판교 근처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물론 수도권 안에 그 경기도에도 굉장히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서울 안에도 굉장히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다고들 하지만, 판교 안에서 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그 대학과 기업 간의 연계를 할 만한 대학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스 기사를 하나 찾았는데, 그 판교 안에 대학을 하나 설립을 하려 했지만,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더 이상 수도권 어느 지역에도 4년제의 그 대학을 설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M&A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M&A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M&A 규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SK가 2010년에 메디슨이라는 회사와 함께 그 M&A를 체결을 했지만, 그게 규제 때문에 SK와 같은 대기업조차 그 M&A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삼성이 메디슨을 인수합병하긴 했지만. 그리고 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정부 출연
연구기관, 즉 정출연이 굉장히 잘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교를 그 전 세계적인 실리콘밸리, 세계적인 실리콘밸리 아니면 중국의 정춘 중관촌과 같이 육성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보는데, 일단 인재 아마 대학교 같은 경우에서 의문을 가지는 분이 꽤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넓이만 1200km가 넘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 하나가 거의 우리나라 한반도만 하고, 그리고 중국 베이징과 같은 경우에도 꽤 크기 때문에 그 지리적인 요인으로만 보면은 우리나라 서울과 판교는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지리적인 요건만으로 보면은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대학과 기업 간에 저는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산학협력단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아까 연구원님의 말씀을 빌려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면, 산학협력단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산학협력단 내부에서 정교수는 성골, 그리고 산학교수는 진골,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말 그대로 육두품. 네. 네, 진골만도 못하는데 그런 처지라서 이렇게 두 그룹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산학협력단을 인터넷에 검색을 했을 때 약간 여론, 대학생들의 인식 같은 거를 봤는데 그냥 돈 먹는 기관 약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써져 있는 걸 봐서 제가 아직 대학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산학협력단이 한 번에 10%에서 15%의 커미션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연구 기금이 굉장히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재를 활용을 하려면 대학과 기업 간의 연계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것으로 산학협력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 산학협력단의 투명성을 제고를 하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제시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PO, 그러니까 주식 상장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반면에 M&A는 아까 들었듯이 굉장히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M&A가 여기 보시면 자료가 하나 안 들어갔는데 M&A 규제 자료가 있는데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이제 합병을 할 때 그 자회사에 대한 20% 그리고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 M&A를 막는 그런 걸림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정부 출연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 또한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인데, 이 또한 아까 연구원님의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알아낸 바입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미흡한데, 그 이유로 저희는 정출연이 굉장히 정부 의존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의문점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정부 의존적인 이 성격을 저희가 지금 바로 고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목적, 그러니까 연구와 수단, 인풋 이런 게 목적 전치된 이 주객 정도 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출연에서도 약간 어느 정도의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저희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연 허상일까 아니면 가능할까? 이를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의 최근 50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적인 측면에서 간략히 할 것 같습니다. 묵장은 이렇게 우선 선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난 일제, 강국령 전쟁, 유신, 민주화운동, 그다음에 97년도에 아시안 경기, 2008년도에 리만 사태.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박정희 정권서부터 시작해서 쭉 떨어져서 한 번도 예외가 없이 계속 경제 성장률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민아 그 이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100불이던 소득이 50년 만에 3만 불, 약 300배 성장을 하고 수출은 1억 불이 약 5천억 불, 5,000배 성장을 했습니다. 과거도 어려웠지만 미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글이 선정한 키운 미래 테크노스트리는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1900년도 그 뉴욕 퍼레이드를 보면은 그 뉴욕 퍼레이드 속에 그 자동차를 한 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년 후에 같은 뉴욕 퍼레이드 같은 장소에서 이 마차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전부 자동차로 완전히 그 변화했던 걸 갖다가 저희들이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5,000년 전에 문자가 만들어지고 활자가 500년 전, 50년 전에 컴퓨터, 그 다음에 10년 전에 스마트폰이 지난 한 5년 동안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지난 5년간의 변화가 5,000년간의 변화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데 대해서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 앞으로 5년 뒤, 10년 뒤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미래 전략에 대해서 검토할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이 10년 주기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고 있네. 78년도 2차 오일 쇼크, 87년 블랙먼데이, 97년 아시안 크라이시스, 2008년 서프라임, 2018년, 2019년 위기가 오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 90%가 이미 위기는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걱정만 하고 있는지. 한강의 그 주인공들의 몰락이 그 조선업,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DDI 인덱스가 12,000에서 1,000으로 떨어지는 95%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걱정만 하고 있었지 실제로 그 해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하진 않고 10년을 끌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그냥 맺고 맺고다 결국은 해운자 들어있는 회사들은 다 망했습니다. 대한해운, STX 해운, 한진해운, 현대상선도 뭐 결국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구역주의, 이 미국의 그 트럼프, 그 다음에 콩코드에 오류가 보이는데 빨리 달릴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콩코드를 갖다가 완성을 했는데 이게 삼각형으로 뾰족하다 보니까 좌석이 몇 개 없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보니 빠르긴 빠른데 6시간 가는 게 3시간 걸리는데 이게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수지가 안 맞으면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그 투자한 돈이 아까워가지고 계속 매년 적자를 보다 결국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하다가 결국은 포기됐습니다. 대우조선 12조 매출하고 2조가 이익이 나야 되는데 6조가 손실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 계속 그 국민 세금으로 지금 내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1등주의, 삼성도 과연 지속 가능할지 노키아의 예를 보면 노키아가 어려워지는데 2년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미래 전략에 대한 사례를 볼 때 구글의 핵심 사업, 아까 저기 그 이민아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구글의 그 4대 가치, 자기들의 그 본질적인 가치는 검색 행위밖에 없다는 거예요. 200개 M&A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 모바일 미디어 IT로 이제 IoT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오브 띵스 약 100억 개가 되는데 앞으로 한 5년 뒤에는 500억 개가 돼가지고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해가지고 IoT라고 바뀐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잘 이겨냈는데 그럼 앞으로 그럼 미래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그 미래는 우리 젊은 세대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만 얘기하셨네. 예, 그러면 이제 우리의 한국 경제가 그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그 사업 분석을 간단히 해볼게요. 일단 우리는 ICT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나친 수출 의존 경제, 대외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요. 정부에서 구조 개혁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래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4개의 주체로 분석할 겁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 그리고 벤처기업입니다. 자, 먼저 대기업의 경우에는 재무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미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걸 좀 낮춰야 돼요. 그리고 사업 구조를 개편해야 돼요. 적자 사업 정리해야 되고요. 아까 해운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을 굉장히 크게 넓혀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그리고 AI의 발전 그런 것과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디지털화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유니콘 기업입니다. 유니콘 기업은 그 비상장이고 기업 가치가 10억 불 이상인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실제로
유니콘 기업은 6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나아갈 그 전 단계가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유니콘 기업은 이미 전 세계에 3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각각 스케일업 아메리카 이니시에이티브, 그리고 유럽 EU에서는 스케일업 매니페스토 등의 이런 정책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스타트업 육성 정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업 생태계는 이제 아이젠버그가 이제 학자가 제시를 한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문화적으로 성공 스토리나 사회 규범 그리고 노동의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교되는 계약들을 활용을 해서 그 벤처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겠습니다. 이것의 장점에는 이제 비용 절감이 있겠고요. 왜냐하면 대덕산업단지와 같이 이제 그러한 새로운 산업 IT 단지를 만드는데 그 단지가 이제 폐교되는 학교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수도권이 아니라 이제 중부지방 이제 카이스트 중심, 그리고 영남지방은 영남, 호남 이제 유니스트, 지스트 중심으로 이제 마련이 될 겁니다. 그럼 지방 발전도 되겠고요. 그럼 이제 세 가지의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이렇게 발전을 함에 있어서 공정거래가 확보되어야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저희는 지식재산권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식재산 보호에 관련해서 이제 창출, 활용, 보호에 관련해서 이제 보호를 조금 할 건데, 창출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담당합니다. 활용은 산업통신청, 보호는요 특허청 외 7개의 부서입니다. 굉장히 상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행정관리 기능에 따라서 분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 부분에서 그 조정 기능을 할 기구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기구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미국 지식재산 행정체계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의 기구예요. 지식재산 자문위원회에서 이 아래 그 부서들의 그 명령을 하나랍니다. 그래서 모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조정이 저 지식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야 이렇게 해야만 이제 우리 한국도 구글과 같은 엄청난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고 저는 바라봤습니다. 이상으로 아무튼 김미소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 주제가 산업이었죠. 네. 저희는 아까 다들 궁금하셨다시피 약점이 저희의 국내 경쟁력의 가장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상생형 M&A의 부재, 이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부의 역할로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한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봤습니다. 저희 순서는 문제 제기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기대 효과까지 해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지금 상생형 M&A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상생형 M&A라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가 첫 번째로 국민들의 기업 인식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M&A를 상생형이든 무엇이든 하려고 할 때 국민은 이를 일단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가 첫 번째로 나타나고, 그 외에도 국민뿐만 아니라 대기업 자체적인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들의 인식도 긍정적이라고 보기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김일선 씨가 쓴 건데, 그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케이스원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국민들에게 대기업 벤처 M&A를 부정적으로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가장 지배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글로벌 기업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알아서 잘 성장할 수 있는 벤처 기업인데 압박하고 견제하기 때문에 잘 안 자라는 거 아닐까? 그리고는 대기업의 문화발식 사업 영역 확장, 이거저거 다 건들고 대기업이 다 독점하려는 게 아닐까? 그리고 기술 탈출로 인한 일자리 기회 상실, 좋은 기술을 잘 만들어놨는데 이게 대기업한테 먼저 뺏기거나 혹은 먼저 활용물이 되어버려서 우리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가장 크기 때문에 대기업 벤처 M&A를 국민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대기업 벤처 M&A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공기 안에서 기업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컴퍼니 히어로 만들기 정책이라고 지명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임승진 발표하시겠습니다. 자, 키로인데. 네, 저희의 이제 기업 히어로 등급 정책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 미슐린 스타, 원스타, 투스타 찾아다니듯이 혹은 식당의 세스트 멤버스에 인증될 때 찾아다니듯이 정부에서도 이러한 인증을 기업을 인증해주고 그런 걸 사람들에게 공표해주자는 게 핵심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환원적인 혹은 공정한 거래들의 활동들을 인증할 수 있는 등급 제도를 만드는 게 저희의 한마디 정의인데요. 이러한 컴퍼니 히어로 등급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이러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등급 평가 기준을 세부적으로 보시면 투명 조세라든지 사회환원 활동을 수치화하든지 기업가 정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왜 넣었냐면요. 투명 조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기업을 못 믿는 이유는 얘네들 돈 벌어서 다 자기들만 쓴다. 그리고 얘네는 나쁘다라는 그 왠지 모를 그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파헤쳐 주자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이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건 얘네 세금 내? 안 내?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투명 조세와 같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기준을 여기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사회환원 활동 수치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 기업들은 사회환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들 다들 아실 텐데 삼성 같은 경우 뭐 드림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들도 이제 사회에 정말 경제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수치화해서 모두 알 수 있게 해주자는 겁니다. 그 다음 첫 번째로 넣은 기업가 정신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기업가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이런 M&A 같은 게 기업을 유니콘이 될 수도 있는 기업을 무조건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인수합병을 하든 무언가 계약을 할 때는 서로 윈윈하는 게 본질적인 그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가 정신 교육이 등급평가 기준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러한 등급을 평가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기업도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정부적인 마케팅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웃기긴 하지만 그 우리 연말에 가요대제전 하듯이 이렇게 잘한 기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시상식을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많은 채널을 통해서 그 마케팅을 하고 뭐 온라인 월을 세워서 뭐 좋은 기업상 뭐 이런 식으로 월을 세워서 기념관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히어로로 추앙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M&A를 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보호도 함께 운영되어야 합니다. 뭐 M&A 신문고를 운영해서 대기업도 사실 중소기업이 기밀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적으로 우리 이렇게 큰 회사한테 팔았어 라고 다 공개하는 것들이 대기업한테도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저희가 봤거든요. 이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이런 M&A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신문고 같은 것 제도를 운영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밀유지, 양적, 법적 보호 같은 세부적인 보호안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컴퍼니 히어로 등급제를 운영하는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는 뭐 자원이 많아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고 뭐 관광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본의 기업이 돈을 버는 나라인데 저희 나라 기업 친화적인 국가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이 등급 운영 기구는 사실 중소기업청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왜 중소기업청만 보호하나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M&A를 활성화시키고 보호하고 기업 친화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을 국가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당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기대 역할을 하자면 정부는 사회환경적인 운영을 기업에게 이러한 식으로 운영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책은 저희가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네거티브 규제도 아닙니다. 인센티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고 기업은 효율적인 M&A 과정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고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케팅 효과가 될 수도 있겠죠. 정부가 아니고 저희는 사회인데 국민의 인식, 결국에 우리가 얻고자 했던 기업 친화적인 국민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정신교육 및 사회적 환원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처음에 이 주제를 접근했을 때 국가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국가가 이렇게 나서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저는 했었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오직 국가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나 잘했어요 라고 본인이 말해봤자 재수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이런 거를 인정하고 시민들도 이런 걸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하고 국가와 시민과 기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제도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비자 편의 증가입니다. 저희 사실 소비자로서 더 싸고 더 질 좋은 거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중고차 같은 경우 중소기업 제한업종으로 적합업종으로 선정돼 있고 이번에도 신청을 했는데 중고차 같은 경우는 사실 못 믿거든요. 중고차 딜러. 근데 대기업들은 최소한 친수차는 안 팔겠죠. 저희 친수차 잘못 팔아서 친수차는 안 팔겠지. 대기업들이 팔면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좀 자생력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은 제가 이제 금융을 봤을 때 M&A를 유도해서 상생형 M&A를 유도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나아간다거나 국제적 활력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한계를 저희 이제 발표의 한계는 첫 번째로는 어쨌든 독과점 시장이 되는 게 경제학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인 건 맞습니다. 지금 비록 글로벌 시대가 계속 바뀌긴 하지만 그런 이유에서 왜 이제 특정적인 독과점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방지할까에 대한 대책 유효성도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필연적으로 낙오하는 기업들이 생길 거예요. 이거에 이득을 보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낙오를 할 때 낙오를 하는 게 도태될 만해서 도태되었지만 이따가 뺏겼을 때 사람들은 분노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망도 분명 필요할 테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상생형 M&A 언급하긴 했지만 아직 상생형 M&A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태가 아닌 거 이 정도 세 개가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크게 말하고 싶었던 거는 천적이 없으면 새는 날지 않고 벽이 없으면 인간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저희는